되게 열심히 사네. 인스타나 블로그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계정을 발견하면 괜히 그들의 나이를 찾아본다. 나보다 언니일 때는 안심하고 어리거나 동갑일 때는 그 페이지를 얼른 닫아버린다.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허상의 열등감을 느끼는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을 줄 알았던 스포트라이트가 죄다 그 사람한테 옮겨간 것 같달까? 특별하다는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까 남이 나보다 열심히 산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갑자기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냥 나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된다. 애초에 걔랑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다른걸. 안녕하세요. 주한북스의 주한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목만 보고 뭔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들게 한 책입니다. 누군가의 성취가 나를 우울하게 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 빼고 다 잘 나가고 즐겁게 사는 것 같다. SNS나 누군가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잘 됐다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쟤는 잘하고 있는데 난 뭐하고 있는 거지? 나만 가만히 정체 중이라는 생각, 이런 게 좀 들 때가 있는데 착각일 수 있죠. 정말 쓸데없고 소모적인 생각인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답게 살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 뻔한 말이지만 이 책은 뻔할 수도 있는 말을 오랜 친구같이 편안하게 옆에서 따뜻하게 보듬어줍니다. 잘하고 있다고,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모두 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나다운 게 가장 창의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나를 잃지 않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책은 유아란님의 에세이 누군가의 성취가 나를 우울하게 할 때입니다. 되게 열심히 사네. 인스타나 블로그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계정을 발견하면 괜히 그들의 나이를 찾아본다. 나보다 언니일 때는 안심하고 어리거나 동갑일 때는 그 페이지를 얼른 닫아버린다. 내 열등감을 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라도 할까봐 잽싸게. 나보다 어린 혹은 동갑인 사람들의 성취는 날 우울하게 한다.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너보다 어리면 뭐? 얼굴도 이름도 방금 알게 된 너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왜 열등감을 느껴? 왜 그 사람이 너의 우울의 원천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허상의 열등감을 느끼는지. 굳이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난 내가 아주 특별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갑자기 성공할 것 같았고 주변인에게 너 진짜 멋있다라는 소리를 밥 먹듯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퀴즈에 나오기도 하는, 걔 그렇게 성공했대 걔가 될 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괜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을 줄 알았던 스포트라이트가 죄다 그 사람한테 옮겨간 것 같달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음침한 걸까?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면 나의 원인은 공부를 잘했던 학창시절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나는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그래서 면학실에도 기숙사에도 들어갔고 선생님들도 나를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난 특별하니까 어찌됐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자랐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현실은 아니었던 거다. 세상에는 주인공이 되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 사회성도 좋아야 하고 옛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개념이었다. 그럴싸한 대학생을 위해선 글도 잘 써야 하고 패션으로 자기 개성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 공부 잘하고 친구 많은 것이 평가 기준의 전부였던 19살의 우물에서 빨리 벗어났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자니 또 반발심이 생긴다. 왜 내가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정의해야 해? 하고. 그래서 내 정체성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허상의 열등감을 계속 느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열등감을 긍정적인 자극으로 바꿀 것인지 답은 정말 뻔하고 간단했다. 남과의 비교라는 전제 조건을 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냥 나 자체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그만. 특별하다는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까. 남이 나보다 열심히 산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갑자기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내가 그 사람과 운명의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를 텐데 뭐하러 비교했을까? 의미 없이. 어차피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될 수 없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그냥 나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된다. 매일같이 밤을 새는 후배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말자. 어차피 나는 밤도 못 새는 체질이고 차라리 안 먹고 안 쉬고 일을 일찍 끝내버리는 타입이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한 동기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말자. 애초에 걔랑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다른걸.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 같은 진부한 말을 새삼스레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날들이 있다. 오늘처럼. 이런 말을 하나 둘씩 체화하며 내가 한층 성장했다는 생각을 할 때면 어른들이 왜 그토록 뻔한 말을 조언이랍시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 나만 해도 이 뻔한 말을 에세이라며 쓰고 있으니까. 대화에서 나는 주로 듣는 입장이다. 헐, 그래서 걔가 뭐라고 했는데? 라며 적재적소에 알맞은 질문을 던져 내가 너의 이야기를 아주 궁금해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 와, 진짜 어이없었겠다 라며 그때 상대가 느꼈을 감정을 한 번 더 서술하며 공감을 표한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듣는 사람이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큼 리액션을 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굿 리스너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던 언젠가 친구와 막걸리를 마실 때였다. 평소처럼 그 친구가 열심히 오디오를 채웠고 나는 듣고만 있었다. 내 친구가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우리 사촌 언니가 요즘 내 동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나는 줄곧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헐, 진짜? 대박이다 라며 열심히 맞장구를 쳤다. 너무나 익숙한 이 흐름에서 갑자기 친구의 질문이 훅 들어왔다. 너는 뭐 재밌는 얘기 없어? 오 마이 갓. 사실 이건 내가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질문 중 하나다. 난 그냥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으로 온 건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란 말인가? 요즘 내 일상은 항상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길을 가며 쳇바퀴를 돌고 있고 그중 그나마 특별한 일은 이미 만났을 때 다 말해버렸으며 어제 뜬금없이 한 생각은 심장이 계속 이 속도로 뛰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같은 재미없는 주제인데 다짜고짜 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시작할 수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재미까지 있어야 한다니. 넌 무슨 얘기가 재밌는데? 내가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재밌어? 도저히 생각해도 어떤 말을 하는 게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듣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런 말 들으면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재밌는 얘기가 대체 뭐야? 앞서 말했듯 들어주는 역할에 자부심이 있던 내게 친구의 답은 꽤 충격적이었다. 야, 대화도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 거야. 넌 너무 듣기만 하잖아. 그냥 아무거나 말하면 그게 재밌는 거지. 맞는 말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대화를 패턴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보통의 대화가 영희가 A라는 얘기를 하고 철수는 그에 대해 리액션을 보이며 적절히 자기 얘기를 섞는 식이라든가 영희가 A 주제를 끝마치게 두고 철수는 B 주제로 넘어가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식으로 탁구 치는 것처럼 소재가 핑퐁되는 거라면 나는 인터뷰하는 사람처럼 계속 묻기만 하고 내 공을 던져주지는 않았다. 영희가 A를 말하면 적절한 질문과 리액션을 던지며 영희가 계속 얘기하게끔 유도하는 게 나의 대화 방식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영희는 야구 연습장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혼자서 대화 소재를 빵빵빵 치다가 지쳐버린 것이다. 옆에 앉아서 와 하고 손뼉만 치는 태도가 친구에게는 마치 이렇게 보였겠지. 내가 리액션이라는 먹이를 줄 테니 너 혼자 계속 쇼를 해줘. 상대가 지칠 때까지 이야기하는 수법을 쓰는 내가 과연 굿 리스너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나는 잘 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듣기를 해왔던 거다. 둘의 시간을 공백 없이 채우고는 싶지만 나는 상대를 재미있게 해줄 만큼의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으니 이 시간의 책임을 모두 상대에게 떠넘긴다는 그런 이기적인 듣기. 말하자면 적극적인 수동 행위였달까? 친구들에게 나는 듣는 게 더 좋아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편해서였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나의 리액션마저도
잘 쳐줘야 영혼이 30%나 있었을까? 내게 리액션과 질문과 공감이란 그냥 상대와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겁게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자세하게 궁금하지도 않거니와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로 감정이 동기화되지도 않는다. 아무리 잘 들어주는 척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건 척일 뿐이니까.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 실은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네가 계속 얘기하며 오디오를 채워줬으면 좋겠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비어있는 리액션과 기계적인 질문들. 난 리스너였을지언정 굿 리스너는 아니었다. 내가 듣기만 하다 결국 지치는 것처럼 상대는 또 말하기만 해서 지쳐버린다. 내가 듣기만 하다 결국 지치는 것처럼 상대는 또 말하기만 해서 지쳐버린다. 서로 지쳐버린 대화는 점점 영혼이 없어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끝내는 자리를 파하며 헤어질 때 약간의 현타가 남는 것이다. 쟤랑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했었나.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슬프고 끔찍한 일이다. 나는 상대랑 계속 만나고 싶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용건이 없어도 편하게 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흔히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잘 말하는 것이 첫 번째다.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대화 상대와 균형 잡힌 랠리를 할 수 있으려면 말하고 듣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서로 공이 툭 떨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랠리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긴장감이 있을 것이다. 듣기만 했을 때나 말하기만 했을 때는 찾을 수 없는 기계적인 영혼 없는 같은 수식어 따위가 들어갈 자리는 없고 온전히 정신을 그 대화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재미없게 느껴지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잘 말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말하기를 연습함으로써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너도 나도 더 재미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 말해야 할 재미있는 일을 하나둘씩 주어서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특별함과 평범함 중 하나를 골라 나를 정해야 하는 건 나에겐 오랜 딜레마였다. 자꾸만 나를 작아지게 하는 사회가 미워서 괜한 반골 기질로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사실 그 생각이야말로 날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했다.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특별하자라고 늘 다짐하지만 그 특별함이란 도대체 뭘까? 늘 뭉뚱그려서 쓴 특별함을 좀 더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내 기준에서의 특별함은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에고티즘적 특별함과 셀러브리티적 특별함이다. 에고티즘이란
자기에 관해서 많이 말하는 성향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결국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가능한 한 밖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신뢰를 받으려고 한다. 쉽게 요약하면 자의식 과잉, 자아가 비대한 사람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니 언젠가 성공할 거야. 다들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 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이 에고티즘적 특별함이다. 이 특별함의 핵심 키워드는 비교와 타인의 인정이다. 남과의 비교로 우월감을 느끼고 나의 우월함을 뽐내고 싶어 견딜 수 없고 타인이 제발 나의 이런 특별함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그것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려서 멋진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고 싶은 것이라면 에고티즘적 특별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셀러브리티적 특별함은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가사에 잘 나와 있다. 느려도 좋으니 결국 알게 되길. The one and only, you're my celebrity.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야. You're my celebrity. 대학 내일에 누군가의 성취가 나를 우울하게 할 때 칼럼을 썼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공감해 주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확히 이 가사와 같은 맥락이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해 계속 의심하고 잘 해낸 것은 너무도 쉽게 평가절하하면서 남보다 못난 부분은 집요하게도 찾아내서 자책하며 본인을 갉아먹는 그 마음.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감정을 토해낸 댓글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것보다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하는데 그 마음을 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노래 가사대로 우리는 유일하고 그 유일함 자체로 우리는 빛나는 존재들이니까. 에고티즘적 특별함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우월감이다.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근거로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누군가보다 열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무너져 내린다.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못한 타인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특별함이다. 반면 셀러브리티적 특별함에는 그저 나 자신만이 존재한다. 그러니 이 특별함에는 고유함이 있다. 고유함, 본디부터 있음. 비교는 필요 없다. 특별하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 없이 그냥 발을 딛고 이 세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유하고 유일하다. 우린 많은 순간 평범하지만 그 자체로 특별하기도 하니까. 타인에게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고 싶어 아등바등하며 괴로워할 필요 없다. 특별함은 이미 고유함 자체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공허를 느끼며 건강하지 못한 에고티즘을 좇는 것은 나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냥 지금처럼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우린 이미 그 자체로 고유하고 특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시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나친 자기 존대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너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무시당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 높이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내가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표현도 하면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멋진 삶이라는 평범한 인생관, 평범한 가치관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저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자기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죠.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헛된 꿈과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계기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박홍규, 박지원, 읽다가 내내 늙었습니다 중에서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또 그 자체로 고유한 나를 잊지 않고 자존하면서 때때로는 특별해지는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모두가 고유하고 평범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되게 열심히 사네. 인스타나 블로그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계정을 발견하면 괜히 그들의 나이를 찾아본다. 나보다 언니일 때는 안심하고 어리거나 동갑일 때는 그 페이지를 얼른 닫아버린다. 내 열등감을 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라도 할까봐 잽싸게. 나보다 어린 혹은 동갑인 사람들의 성취는 날 우울하게 한다.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너보다 어리면 뭐? 얼굴도 이름도 방금 알게 된 너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왜 열등감을 느껴? 왜 그 사람이 너의 우울의 원천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 허상의 열등감을 느끼는지. 굳이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난 내가 아주 특별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갑자기 성공할 것 같았고 주변인에게 너 진짜 멋있다라는 소리를 밥 먹듯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퀴즈에 나오기도 하는 걔 그렇게 성공했대 걔가 될 거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괜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을 줄 알았던 스포트라이트가 죄다 그 사람한테 옮겨간 것 같달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음침한 걸까?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면 나의 원인은 공부를 잘했던 학창시절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나는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그래서 면학실에도 기숙사에도 들어갔고 선생님들도 나를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난 특별하니까 어찌됐건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자랐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현실은 아니었던 거다. 세상에는 주인공이 되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 사회성도 좋아야 하고 옛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개념이었다. 그럴싸한 대학생을 위해선 글도 잘 써야 하고 패션으로 자기 개성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
공부 잘하고 친구 많은 것이 평가 기준의 전부였던 19살의 우물에서 빨리 벗어났어야 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자니 또 반발심이 생긴다. 왜 내가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정의해야 해? 하고. 그래서 내 정체성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허상의 열등감을 계속 느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열등감을 긍정적인 자극으로 바꿀 것인지. 답은 정말 뻔하고 간단했다. 남과의 비교라는 전제 조건을 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냥 나 자체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그만. 특별하다는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까. 남이 나보다 열심히 산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갑자기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내가 그 사람과 운명의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를 텐데 뭐하러 비교했을까? 의미 없이. 어차피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될 수 없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땅굴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그냥 나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된다. 매일같이 밤을 새는 후배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말자. 어차피 나는 밤도 못 새는 체질이고 차라리 안 먹고 안 쉬고 일을 일찍 끝내버리는 타입이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한 동기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말자. 애초에 걔랑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다른걸.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 같은 진부한 말을 새삼스레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날들이 있다. 오늘처럼. 이런 말을 하나둘씩 체화하며 내가 한층 성장했다는 생각을 할 때면 어른들이 왜 그토록 뻔한 말을 조언이랍시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 나만 해도 이 뻔한 말을 에세이라며 쓰고 있으니까. 대화에서 나는 주로 듣는 입장이다. 헐, 그래서 걔가 뭐라고 했는데? 라며 적재적소에 알맞은 질문을 던져 내가 너의 이야기를 아주 궁금해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 와, 진짜 어이없었겠다 라며 그때 상대가 느꼈을 감정을 한 번 더 서술하며 공감을 표한다.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듣는 사람이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큼 리액션을 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굿 리스너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던 언젠가 친구와 막걸리를 마실 때였다. 평소처럼 그 친구가 열심히 오디오를 채웠고 나는 듣고만 있었다. 내 친구가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우리 사촌 언니가 요즘 내 동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나는 줄곧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헐, 진짜? 대박이다 라며 열심히 맞장구를 쳤다. 너무나 익숙한 이 흐름에서 갑자기 친구의 질문이 훅 들어왔다. 너는 뭐 재밌는 얘기 없어? 오 마이 갓. 사실 이건 내가 정말 받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질문 중 하나다. 난 그냥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으로 온 건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란 말인가? 요즘 내 일상은 항상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길을 가며 쳇바퀴를 돌고 있고
그중 그나마 특별한 일은 이미 만났을 때 다 말해버렸으며 어제 뜬금없이 한 생각은 심장이 계속 이 속도로 뛰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같은 재미없는 주제인데 다짜고짜 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시작할 수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재미까지 있어야 한다니. 넌 무슨 얘기가 재밌는데? 내가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재밌어? 도저히 생각해도 어떤 말을 하는 게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듣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런 말 들으면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재밌는 얘기가 대체 뭐야? 앞서 말했듯 들어주는 역할에 자부심이 있던 내게 친구의 답은 꽤 충격적이었다. 야, 대화도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 거야. 넌 너무 듣기만 하잖아. 그냥 아무거나 말하면 그게 재밌는 거지. 맞는 말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대화를 패턴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보통의 대화가 영희가 A라는 얘기를 하고 철수는 그에 대해 리액션을 보이며 적절히 자기 얘기를 섞는 식이라든가 영희가 A 주제를 끝마치게 두고 철수는 B 주제로 넘어가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식으로 탁구 치는 것처럼 소재가 핑퐁되는 거라면 나는 인터뷰하는 사람처럼 계속 묻기만 하고 내 공을 던져주지는 않았다. 영희가 A를 말하면 적절한 질문과 리액션을 던지며 영희가 계속 얘기하게끔 유도하는 게 나의 대화 방식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영희는 야구 연습장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혼자서 대화 소재를 빵빵빵 치다가 지쳐버린 것이다. 옆에 앉아서 와 하고 손뼉만 치는 태도가 친구에게는 마치 이렇게 보였겠지. 내가 리액션이라는 먹이를 줄 테니 너 혼자 계속 쇼를 해줘. 상대가 지칠 때까지 이야기하는 수법을 쓰는 내가 과연 굿 리스너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나는 잘 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듣기를 해왔던 거다. 둘의 시간을 공백 없이 채우고는 싶지만 나는 상대를 재미있게 해줄 만큼의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으니 이 시간의 책임을 모두 상대에게 떠넘긴다는 그런 이기적인 듣기. 말하자면 적극적인 수동 행위였달까? 친구들에게 나는 듣는 게 더 좋아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편해서였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나의 리액션마저도 잘 쳐줘야 영혼이 30%나 있었을까? 내게 리액션과 질문과 공감이란 그냥 상대와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겁게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자세하게 궁금하지도 않거니와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로 감정이 동기화되지도 않는다. 아무리 잘 들어주는 척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건 척일 뿐이니까.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 실은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네가 계속 얘기하며 오디오를 채워줬으면 좋겠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비어있는 리액션과 기계적인 질문들. 난 리스너였을지언정 굿 리스너는 아니었다. 내가 듣기만 하다 결국 지치는 것처럼 상대는 또 말하기만 해서 지쳐버린다. 내가 듣기만 하다 결국 지치는 것처럼 상대는 또 말하기만 해서 지쳐버린다.
서로 지쳐버린 대화는 점점 영혼이 없어지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끝내는 자리를 파하며 헤어질 때 약간의 현타가 남는 것이다. 쟤랑 만나는 게 이렇게 피곤했었나.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슬프고 끔찍한 일이다. 나는 상대랑 계속 만나고 싶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용건이 없어도 편하게 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조차 말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흔히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잘 말하는 것이 첫 번째다.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대화 상대와 균형 잡힌 랠리를 할 수 있으려면 말하고 듣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서로 공이 툭 떨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랠리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긴장감이 있을 것이다. 듣기만 했을 때나 말하기만 했을 때는 찾을 수 없는 기계적인 영혼 없는 같은 수식어 따위가 들어갈 자리는 없고 온전히 정신을 그 대화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재미없게 느껴지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잘 말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말하기를 연습함으로써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너도 나도 더 재미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 말해야 할 재미있는 일을 하나둘씩 주어서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특별함과 평범함 중 하나를 골라 나를 정의해야 하는 건 나에겐 오랜 딜레마였다. 자꾸만 나를 작아지게 하는 사회가 미워서 괜한 반골 기질로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사실 그 생각이야말로 날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했다.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특별하자라고 늘 다짐하지만 그 특별함이란 도대체 뭘까? 늘 뭉뚱그려서 쓴 특별함을 좀 더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내 기준에서의 특별함은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에고티즘적 특별함과 셀러브리티적 특별함이다. 에고티즘이란 자기에 관해서 많이 말하는 성향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결국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가능한 한 밖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신뢰를 받으려고 한다. 쉽게 요약하면 자의식 과잉, 자아가 비대한 사람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니 언젠가 성공할 거야. 다들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 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이 에고티즘적 특별함이다. 이 특별함의 핵심 키워드는 비교와 타인의 인정이다. 남과의 비교로 우월감을 느끼고 나의 우월함을 뽐내고 싶어 견딜 수 없고 타인이 제발 나의 이런 특별함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그것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려서 멋진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고 싶은 것이라면 에고티즘적 특별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셀러브리티적 특별함은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가사에 잘 나와 있다. 느려도 좋으니 결국 알게 되길. The one and only, you're my celebrity.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야. You're my celebrity. 대학 내일에 누군가의 성취가 나를 우울하게 할 때 칼럼을 썼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공감해 주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확히 이 가사와 같은 맥락이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해 계속 의심하고 잘 해낸 것은 너무도 쉽게 평가절하하면서 남보다 못난 부분은 집요하게도 찾아내서 자책하며 본인을 갉아먹는 그 마음.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감정을 토해낸 댓글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것보다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하는데 그 마음을 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노래 가사대로 우리는 유일하고 그 유일함 자체로 우리는 빛나는 존재들이니까. 에고티즘적 특별함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우월감이다.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근거로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누군가보다 열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무너져 내린다.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못한 타인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특별함이다. 반면 셀러브리티적 특별함에는 그저 나 자신만이 존재한다. 그러니 이 특별함에는 고유함이 있다. 고유함, 본디부터 있음. 비교는 필요 없다. 특별하기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 없이 그냥 발을 딛고 이 세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유하고 유일하다. 우린 많은 순간 평범하지만 그 자체로 특별하기도 하니까. 타인에게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고 싶어 아등바등하며 괴로워할 필요 없다. 특별함은 이미 고유함 자체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공허를 느끼며 건강하지 못한 에고티즘을 좇는 것은 나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냥 지금처럼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우린 이미 그 자체로 고유하고 특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시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나친 자기 존대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너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무시당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 높이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내가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표현도 하면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멋진 삶이라는 평범한 인생관, 평범한 가치관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그저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자기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죠.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헛된 꿈과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계기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박홍규, 박지원, 읽다가 내내 늙었습니다 중에서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또 그 자체로 고유한 나를 잊지 않고 자존하면서 때때로는 특별해지는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모두가 고유하고
평범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